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호가 보는 세상 손성호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당 이준석 대표 탄핵안과 쌍특검 그리고 국힘당 해체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11월 9일 MBC 100분 토론이 입증해 주었습니다. 제가 거대 양당 대표의 100분 토론을 심층 분석하면서 토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송영길 대표에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꼭 찍어주겠다고 하는 경솔한 발언과 함께 윤석열 후보보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찬양하면서 토론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압승으로 끝나는 사실을 팩트체크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거대 양당 대표의 토론이 중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삶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크기 때문에 간과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보 유튜버이고 방송 전문가가 아니어서 다소 매끄럽지 않더라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하시어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정보와 행복한 소식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의 사회자의 질문에 대통령 선거란 우리 국민 모두가 다가올 5년을 희망과 비전을 집약해서 집단적으로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대통령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명쾌하게 집권 여당 송영길 대표가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지도자도 사람이기에 그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누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양한 한계 극복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경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적임자로 흙수저로 태어나서 중고등학교도 가지 못하고 산업 전선에서 주경야학을 하면서 검정고시를 거치고 대학에 들어가서 바로 사법고시 합격했고 또 바로 인권변호사 그리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까지 성공적으로 경험한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행정적인 성공 사례로 성남시의 모라토리움인 7천억의 빚을 다 갚고 성남의 청년수당을 비롯해서 경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도시로 만들어냈으며 대한민국 인구의 36%인 1,400만 명, 서울 인구보다 4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를 경기도민들이 인정한 도지사였다고 했습니다. 대선을 비롯한 지방선거나 총선 때도 모든 후보들은 다 좋은 말만 하지만 누가 공약을 실천할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재명은 지금까지 일 하나만큼은 잘해왔으며 그것은 이재명의 실천력과 실행력을 입증해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면 불공정을 해결하면서 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이 불우했던 환경, 개천용으로서의 도약하는 과정, 그리고 경기도지사까지 맡고 정치에서 추진력 있는 모습의 강력한 스토리는 인정하지만 개천용 스토리만으로 우리 국민이 감동하는 시대는 지났고 시대적 담론에 있어서도 과거의 산업화, 민주화 담론이었지만 오늘날에는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 사고를 하고 있으며 기회의 평등이라든가 경쟁의 평등이 출발선에서 바라는 공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집권여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당은 공정한 기회,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이명박은 22조라는 엄청난 돈을 자원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낭비를 했는데 그 가장 큰 사례가 바로 4대강 사업 그리고 캐나다 하비스트 유전은 98%가 물인데 우물을 유전이라고 해서 4조 5천억을 투입해서 국고를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그 추진력이
실제적인 성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대협 성남시장 때 호화청사에 진 빚 7천억을 다 갚았고 재난지원금 3조 원 중 1조 5천억을 갚는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엄청난 탄압을 받으면서도 2016년도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일개 지자체장이 10일 동안 중앙정부와 검찰, 우병우를 상대로 단시 투쟁을 한 그 강단과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주류였고 거의 야당 취급 받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도하는 검사 속에서도 억울한 수사를 받으면서 죽을 고비까지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3번을 출마하면서 이미 검증을 받은 사람이고 야당이 지배하던 국힘당 집권 시절에 철저히 더 검증을 받았고 탄압받으면서 체크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례는 성공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국힘당 이 대표의 반론은 그것은 성남시는 세수가 많아서 가능했고 만약에 세수가 적은 지자체였다면 불가능했다고 반박하면서 그냥 어쩌다 보니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있었고 그래서 지방세, 법인세 등 세수를 많이 걷었던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경부고속도로가 판교를 지나가는 좋은 입지에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 땅을 아무렇게나 팔아도 화천대유도 벌고 성남시도 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계열의 지자체장들은 추가 세수를 발굴하고 재정을 건실화하면서 세수를 내야 되는데 항상 그 시민들에게 필요한 다른 서비스 예산을 빼가지고 현금성 복지 사업을 업적을 자랑한다고 반격했습니다. 예를 들면서 월드컵 대교에 상판을 올리는 것도 1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여 상판을 걸었다고 반론했습니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당 소속 영화배우 출신 이대엽 성남시장일 때 이미 판교 테크노파크가 있었고 호화청사 짓다가 낭비했던 것을 이재명 시장이 그런 낭비를 없애고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쓴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민주당 지자체장들도 투자 유치를 많이 했고 GRDP가 엄청 늘었다고 주장하자 이준석 대표는 성남시장 이재명이 세수를 늘린 것은 땅 판 것 말고는 없다고 말하면서 멀쩡한 산지를 개발해서 돈 버는 것은 이 대표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당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약 7% 정도 지지율이 앞선 것은 일시적 컨벤션 효과일 수 있다고 이준석 대표가 인정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은 국민의힘당 당원으로서 성장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한번 하지도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벼락 출세를 시켜주었고 윤석열은 공정과 기득권 사이에서 기회로 나라를 바꾸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윤석열은 금수저로 태어나 유복하게 자라서 서울대 법대를 갖고 검사가 되었고 2,500명의 검사 중에서도 검찰총장이 되었다는 것은 갑 중에 갑이고 출세한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돈이 없어서 중고등학교도 못 다녔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사고로 팔이 장애가 되고 정말 기득권 안에서도 흙수저로 커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후보별 전문 성과 각 정당의 승리 전략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송영길 대표는 특수부 출신 윤석열 후보는 아주 특별한 사건만 담당하면서 60세까지 보낸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의 반감 때문에 반사 효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과연 나라를 이끌고 갔을 때 정말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하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경선 토론회 때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답변하는 것을 보면은 정치, 국방, 외교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벼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누구한테 또 그리고 듣는다고 해서 체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두환처럼 사람 잘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이미 검증이 되었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 평판이 1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일자리 만든 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며 무상 시리즈로 돈을 어떻게 썼는지만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온 것은 결국에는 국민들이 반부패가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이 두테르테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얼마나 부패에 관한 국민들의 역치를 넘는 행위들이 있었으면 특수부 검사 출신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선 후보 1위로 만들어 놓았냐고 반문했습니다. LH 사건과 같은 부패 사건은 국민이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반부패에 대한 염증을 느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지금은 일자리 문제와 경제 성장 문제가 중요하고 그리고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국힘당보다도 민주당을 신뢰했기 때문에 180석이란 국회의원 의석수를 만들어 주었다고 강조했으며 실제로 LH 같은 경우에는 현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 많으며 다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영향에 대한 반론에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사한 사람이 5명이나 자살해 죽었고 그리고 윤석열 특수부가 기소한 것 중에 무죄율이 다른 것보다 훨씬 높았으며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는데 그때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1100 몇십억을 빌려다가 대잠동에 집어넣은 게 바로 대잠동 사건의 첫 시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중수 2과장이 윤석열이었고 8개월을 수사하면서 13건을 기소했으며 모두가 PF 사업과 관련된 사건의 기소였다는 것입니다. 20억짜리를 기소하면서 1100억짜리가 되는 사건을 조우영이 그 대가로 10억 4천만 원이나 받았다는 진술조사가 나왔음에도 피해자는 입건도 안 했는데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김만배라는 사람이 박용수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해 주었고 박용수 특검과 윤석열은 사제지간 같은 계보의 형제 같은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란 것은 과거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미래를 향한 선택과 결정인데 맨날 대잠동 과거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당면한 1번, 2번 문제는 부패가 아니라 경제 성장과 일자리인 것처럼 일자리 문제, 코로나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재명의 강점인 동시에 민주당이라는 과반수 이상의 정당이기 때문에 새 대통령과 함께 집권 여당이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소수 정당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국정 운영이 쉽지가 않다고 말하였고 홍준표 의원처럼 관록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야당 대표를 불러서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할 경륜이 있지만 윤석열 같은 분은 그렇게 그럴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소수 정당 윤석열과 국회가 맞붙게 되면
국정이 마비될 것으로 보이며 부패 수사는 검찰총장을 제대로 뽑아서 일을 시키면 될 것인데 대통령이 부패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부패의 핵심 특수부 검사들의 카르텔을 깨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반부패 역량이라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윤석열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은 비리에 대한 자금 조달 같은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 차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그렇게 윤석열이 수사를 잘한다면 왜 부산저축은행은 수사를 안 했나? 왜 그 돈이 대장동에 흘러 들어가게 놔두었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정당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60.5%로 여당 심판론이 좀 강하지만 국힘당도 집권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유지 대 정권 교체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출마시키는 게 아니고 새로운 후보를 중심으로 모인 것이며 국힘당도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정권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이므로 기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재명은 문재인 정부를 개성해 가겠지만 그것은 복제도 아니고 동일 연장도 아니며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의 변신하는 강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변신이 너무 급하다고 지적하면서 당대표와 후보 간의 조화가 되겠냐고 했습니다. 이에 송 대표는 이 대표에게 신문 쪽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이재명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를 한번 해보면 이재명은 일관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송 대표와 이재명 후보 간에 정책적으로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견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윤석열과 이준석 대표는 물과 기름 관계로 보여진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재명의 박정희 찬양론도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심의 뜻을 따를 자세가 되었다는 것이며 국민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는 순발력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이재명의 큰 철학은 일관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재명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박정희에 대한 인식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변했다면 이재명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이재명을 칭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에 5,503억 원을 성남시에 확보한 것은 부족하고 왜 4천억 화천대유거를 왜 더 못 가져왔냐. 그러니까 원래 20에서 25%만 회수하게 되어 있는 것을 50%까지 회수하는 개발이익 환수법을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왜 국민의힘당이 이것을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송영길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0억이 건너간 박상도 의원, 박용수 특검, 주변에 100억이 넘어갔다는 단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곽상도를 구속 수사하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시민논객 20대 취준생 박인규 씨는 송 대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곡동 최순실 사건은 특검을 했고 최순실은 대기업 목을 비틀었지만 서민 돈을 탐내지 않았고 대장동 사건은 강제 수용되는 땅을 싸게 사고 비싼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원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하면서
나라가 이 모양인데 집 없는 청년들이 어떻게 집을 마련할지 암울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하겠다고 하면서 한 지가 4년이 넘었고, 대장동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 핵심 증거 녹취록까지 제출되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한다는 정부에 그래서 특검하자 했고, 별도 특검이 어려우면 상설 특검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송 대표의 답변은 돈이 오고 가고 관련된 사람은 주로 국힘 관련자가 대부분이며, 부산저축은행 PF 사건의 경우 윤석열 중수 2과장이 수사를 할 때 수사기간이 8개월이나 걸렸지만 부실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권 여당은 지금까지 13번의 특검이 있었고, 검찰 수사가 끝나기 전에 특검을 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도 절차가 있고 수사 중인데 너 수사 그만둬 하면 누가 수사 진행 속도가 빨리 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송 대표는 일단 수사를 철저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의 평가를 기초해서 판단하자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민주당과 국힘당 양쪽 다 불만이고,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곽상도와 관련된 돈 50억을 준 것이 확인까지 되었고, 경찰은 50억이 뇌물이라고 영장에 적시한 사건은 2달이 되었는데도 소환조차도 안 한다고 하면서 일단은 검찰이 양쪽 다 빨리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특검을 판단해도 늦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심의 논객은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혜인 씨가 이준석 대표에게 질문했습니다. 청년들의 지지를 받고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는 2030 청년 세대들의 정치적 요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결과 발표 이후에 약 2100명 가량의 청년들이 탈당했다는 것은 2030 세대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표출했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청년들의 탈당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20대 30대 청년들의 표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이준석 대표는 다른 후보를 지지한 분들의 탈당 러시가 많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문제는 국힘당 경선이 끝나고 이긴 쪽이 진 쪽을 조롱하는 과정에서 탈당 러시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김재원 의원의 경우 40명이나 가수 평가된 수치를 가지고 평가해서 이 대표가 실제 통계를 언급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사회자는 청년에 대한 생각은 이준석과 윤석열이 동일한 생각일까 아니면 당 주류의 의견이거나 후보 측의 의견인가 라는 질문에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초기에 민지 관련 영상부터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지금은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듣고 있다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하태경 의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시청자의 질문은 이준석에게 청년의 상징 정책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준석 대표는 청년 문제를 일자리 문제, 등록금 문제 등에 국한하지 말고 당 개혁 아니면 정치 개혁, 일자리 문제, 교육, 핵 문제 등 다 다루는 것이 진짜 청년 정책의 활성화라고 대답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답변은 이동학 최고위원 쓰레기 문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청년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청년 이슈만이 아닌 그것을 잘 수용하고 배우고 그들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신당 창당 개혁안에 대한 질문을 송영길 대표에게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당대표 경선도 야당에 비해서 폐쇄적인 면이 있어서 정당 개혁도 추진해 가고 있고 대의원 비율도 낮추고 더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공천 과정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청년들을 더 많이 배치시키고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는 정당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여당의 위치가 참 애매한 면이 있어서 이재명 후보에게 약속을 받았는데, 대통령 중심제에서 여당에 대한 입장을 말하였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도 있지만 또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는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인해 장막에 갇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대통령 당선되면 당대표와 정기적으로 독대를 하고 대통령께 과감하게 민심을 대표해서 허심탄회한 소통을 약속받았다고 했습니다. 장관은 대통령에게 한두 번은 건의를 할 수가 있지만 대통령이 싫어하면 건의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송 대표는 당대표 되자마자 청와대 가서 원전 문제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 없이 탄소 중립화는 어렵다고 하면서 중국, 러시아가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대한민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해서 중러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 원전 시장의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고 했으며, 그 결과 바이든과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의 원전에 관한 전략적인 협약을 합의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것이 변화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당대표가 아니면 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했고 이재명을 대통령 시켜주면 집권 여당을 대표해서 만나고 절대 민심을 유리되지 않도록 쓴소리로 하고 같이 책임지는 정부를 만들어 보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당 대표 이준석이가 여당 대표 송영길이 대통령으로 출마하면 송영길 대표를 찍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사회자는 이준석 대표에게 정당개혁 윤 후보와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 부분에서 아직 윤 후보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하면서 국힘당이 소통이 안 되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국민의힘당 당대표가 말하면서 민주당은 당원 기반이 튼튼하고 민주당이 100만 당원 이야기를 했을 때 국힘당은 15만 20만 명을 언급하면서 국힘당은 민주주의를 실천할 기반이 약하다는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 비중이 높다고 해서 꼭 개혁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될 때 당원 70, 여론조사 30이었지만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었다고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당원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이준석 대표는 국힘당이 2030 당원에 대해 가지고 탈당을 조롱하는 것은 문제라고 자백하자 송 대표도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 대표는 주변 사람들을 파리떼들이라고 표현했고 김종인 위원장은 하이에나라고 표현했듯이 그 측근 세력이 지배하면서 당은 완전히 껍데기가 되기 쉬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어느 당이든지 집권하게 되면 후보 주변 세력이 선출된 국회를 다 핫바지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책임 있는 정당 정치 체제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공통 질문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팩트를 가장 잘 짚어주는 언론 매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준석 대표는 언론은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며 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언론의 다양성, 팩트체크와 언론에 대한 평가는 다르게 가야 되며 언론의 평가 자체는 존중해야 되고 정치인은 언론 매체를 골라서 하면 안 되고 모든 매체가 나름대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SNS의 대한 매체나 론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송 대표는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는 아시아에서 최고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신뢰성은 최하위이고 언론의 자유는 중요하며 언론에 특권을 주고 특별하게 보호하는 이유는 언론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최소한의 공정성과 팩트를 추구하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언론이라는 것은 5천만 국민 모두의 말할 권리와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액세스권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대안 매체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들도 SNS가 있기 때문에 반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최종 발언에 이준석 대표는 국힘당에서 정치적으로 불가능했던 30대 당대표도 배출되었고 정치적 관념도 탈피하여 정치적으로 경험이 없는 윤석열 후보도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고, 정치 개혁에 있어서 정치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요소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후보가 초기에 가졌던 불안감이나 기술적인 부족함을 극복해 가는 과정의 합성 능력이 뛰어나고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힘당 전체가 붙어가지고 윤석열 후보에게 전면적으로 지원 작업을 하면 한두 달 지난 뒤에는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송영길 대표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고, 특히 60 넘은 사람이 바뀌면 얼마나 바뀌겠으며, 윤석열 후보는 사법고시도 8번이나 떨어졌고 9번째 당선된 것만 봐도 학습 능력이 빠르진 않을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검정고시 보고 바로 대학 들어갔고 또 바로 사법고시 합격했고 나이는 윤석열보다도 적지만 사법연수원 기수가 5년 선배라고 했습니다. 또 송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시리즈와 본인의 누구나 시리즈를 결합시켜서 성공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과 공급만 하더라도 청년 실업 부부가 살 수 없으면 그림의 떡이고, 그들이 집값의 10%만 있으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놨고 입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송 대표는 기후변화 문제와 반도체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겠다고 하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대통령 되면 누굴 잡아넣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면서 토론은 송영길 대표의 완성으로 끝났습니다. 끝으로 성우가 보는 세상에서 100분 토론의 총평을 말씀드린다면 이재명과 윤석열이 토론을 하면 윤석열은 100전 100패 한다는 사실을 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입증해주는 토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성우가 보는 세상 손성호였습니다.